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기 정말 힘드신 분인데 유형선 감독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광양시립국악단 지금 예술 감독이신데요. 유형선 감독님은 워낙 작곡가로 유명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광주가 고향이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80년 그 5.18의 아픔이 있는 광주의 그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5.18 터지고 그 3년 뒤에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을 하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도 5.18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진하게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그 5.18 사건이 삶에 영향을 미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나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고요. 예.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네. 저희 가족이 이제 속된 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야반 도주 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광주에 좀 더 남아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쯤에 서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시간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4학년쯤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서울서 보냈으니까 네. 서울 놈이죠. 예, 그런 거고. 아. 근데 이제 광주는 그 고향이 저한테 각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10대 이상이 저로부터 이제 위로 네. 한 10대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네. 곳이니까 대단히 토백이죠. 어머니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18 당시였으면 내 친구들, 네. 내 친척들, 내 뭐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모두 할아버지 모든 친지들이 다 이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전역에 있으니까는 이제 그 일이 서울에서 뉴스나 뭐 신문으로 봤지만 그게 이제 남의 일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나는 광주 편연에 서서 폭도라고 규정하는 내 또래 애들하고 막 논쟁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네. 그거를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 뿐이고 광주 사건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실체로 만난 것은 대학 시절에 네. 가서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5.18에 빚을 졌구나. 내게 좀 산더미 같은 빚을 이걸 빚을 갚아야겠구나. 내 앞으로 인생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네.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마치 십자가에 대한 빚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듯이 네. 그런 맥락에서 큰 빚을 이제 지고 살아갔고 그 빚을 감당해야 내 인생이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정도 생각이 20대 대학 시절에 자리를 잡았죠. 대학 시절 때 5.18을 더 깊이 생각하시게 되군요. 예. 네. 원래 서양음악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국악 쪽으로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래서 KBS 국악 대상 수상도 하셨고 전남 도립국악단, 지금 광양시립국악단을 이끄시기까지 됐는데 서양음악 하시다가 갑자기 국악 쪽으로 전환을 하시게 된 그 계기나 혹시 고민, 뭐 변화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대학 시절에
저는 이제 기독교 사회 운동 네. 또는 뭐 학생 운동, 자연스럽게 이제 5.18에 대한 빚을 내 인생에 갚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대열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살아있다 이런 거듭된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기독교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이 좀 만나면 좋지 않을까? 또는 한국 전통 음악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서양 음악이 단순히 그 형식적인 결합 말고 좀 더 밀도 있는, 내면의 밀도 있는 양식적 결합. 예. 그러니까 음악의 양식적 결합을 한다면 조금 더 음악의 양식과 관련된 밀도 있는 결합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대학 시절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악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친구들한테 장단도 좀 배우고 예. 나는 또 음악 이론 가르쳐 주고 이렇게 미녀도 일부러 접근을 하셨네요. 이제 대학 아무 때. 예, 뭐 저를 따르는 예.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런 교류가 좀 있었고, 그때부터 뭐 이렇게 무슨 노래 하나, 민요 하나 배우고 나면은 뭐 민요 스타일의 노래도 만들고, 감꽃이란 노래가 있어요. 감꽃. 예. 그게 이제 아직 대학 시절에 서양음악 작곡 전공했던 시절에 만든 노래인데, 그런 노래들 뭐 유튜브 검색해 보면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난 이제 그때 그런 걸 쓰면서 내가 유학을 갈 일이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 공부를 해야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이미 대학 시절에 했던 거죠. 그게 마땅한 선택이겠다. 아무래도 감독님이 대학 다녔을 무렵만 하더라도 민족 통일. 복고 말하자면 옛날 그 잃어버렸던 우리 문화, 예. 이런 판소리, 마당극, 뭐 또 이제 풍물 이런 것들을 막 대학가에서 그렇죠. 많이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학생들이 그런 민족의 역사와 함께 동행해온 문화적 예. 흔적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도태시키거나 내팽개치려는 그런 당시 네.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복원시키고 지켜내고 새롭게 창조하려는 움직임들이 대학가 전반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대단히 깨어있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찾기 어려운데 그 당시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예. 막상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먹고 사는 일에 네. 좀 살다 보니까는 이제 정작 못했고, 저는 또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 노래 활동 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한 10년 정도 미뤘다가 결혼하기 전에 네. 한 35되었을 때인가 그때 내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국악 공부를 그때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이거는 뭐 전혀 국악적으로 잘 모르는 그냥 사람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국악이라는 용어도 쓰이기도 하고 또 민족음악 또는 뭐 결의음악, 우리음악, 전통음악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감독님. 전통음악이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는 전통음악이고, 전통음악이 옛날에는 뭐 소각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아악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제 이 해방 이후에 그때는 이제 국악, 그러니까 국학 운동에서 온 용어인데 국악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 근데 그 용어가 좋다 나쁘다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게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악이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한국 전통 음악이 해방 이후에 국악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생각할 땐 전통음악이 적절하다. 예, 그냥 전통음악이고 그냥 국악이라 해도 예. 지금 국악이라 부르니까 예. 민족음악이라는 용어는 그와 좀 다른 맥락에서 예. 서양음악이 이제 또는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대중음악 이런 것들이 전일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현실 속에서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선택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조금 더 능동적인 맥락의 네. 용어가 이제 민족음악이고 예. 특히나 이제 남과 북이 통일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서로의 어떤 음악적인 교집합을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용어가 이제 민족음악이죠. 예. 거기에는 국악이 포함되고 네네. 꼭 국악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군요. 과거 특강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광복이 가장 안 된 분야가 바로 음악 분야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음악 분야의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가장이나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음악가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는 강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악 쪽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원죄와도 같은 것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예. 이 원죄가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 쪽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음악가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흔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때 강의 때 했던 얘기 중에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층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 네. 이 노래 보통 이제 우리 전통 음악에서는 민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요적인 감수성 자체를 일제시대 때 일본 기층 민중들의 노래, 일본의 민요적 네. 감수성으로 체인지 하려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음모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죠. 예. 그걸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 뭐 조선은 말살 정책 비슷한 거라고 아하.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층적 감수성 자체를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예, 그런 노력들을 이제 부안내동하는 네. 그런 이제 국내 그런 음악가들의 행적들이 또 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일제시대 때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네. 그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친일했던 음악가들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 아주 대표적인 음악가로 예를 들어서 뭐 홍남파 씨라든지 현재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또는 박태준 뭐 이런 또는 이제 우리가 애국가 작곡가였던 뭐 안익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우리 사회의 뭐 서양 음악의 어떤 뭐랄까 출발 지점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행적들을 해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래동요라고 부르는 노래들이 한 70% 이상이 이건 이제 김숙현이라는 그 교수가 이제 90년대 말에 이미 발표를 해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논증이 된 사안인데 그 노래들이 대부분 친일 일제동요를 일제시대 때 넘어온 것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우야 뭐하니 또는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두꺼봐 한 집 줄게 어렸을 때 다 부르던 노래인데요. 뭐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는다고 좔좔 이런 노래들이 다 전래동요를 알고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그 음악적인 뿌리를 파헤쳐 보면은 일본 동요 그리고 그 일제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전래동요에서는 뭐 그 흔적을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악가들도 그렇고 심지어 국악인들조차도 친일 행적이 아주 또렷한 그런 음악가들의
해방 이후에 국악계의 어른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서양 음악, 국악, 동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타가 그 트로트라는 음악이에요. 대중음악. 네, 그것도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안익태의 애국가를 우리가 맨날 부르고 있고, 대표적인 친일 행적이 있는 분인데, 또 반일의 국민 대다수가 대표적인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노래조차도 엔카 영향으로 만들어진 미야코부시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노래여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감독님의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 문제가 정말 왜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무튼 엔카의 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 트로트, 뽕짝이라고도 불리는 네. 이 트로트에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히 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하고 있고, 일제 잔재다, 청산해야 된다라는 논의나 뭐 주장들도 있지만, 서양 음악이 한국인 정서 속에서 오랫동안 뿌리박고 변형되고 수용됐다면, 일본 음악도 얼마든지 그렇게 수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 트로트도 한국적 음악으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더라고요. 감독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뭐, 그 음악,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네. 특히 이제 기층 민중의 노래, 네네. 이런 장르는 우리가 철학에서 외화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예.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이제 몸에 배어 나오죠. 가령 우리가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를 딱 불러보면은 네. 자기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이 딱 클릭이 되듯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일상과 아주 긴밀하게 호흡하는 그런 감수성을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기간적으로 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노래를 통해서 울고 웃고 그걸 즐기면서 유희도 하고 유행가요로 부르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일제의 흔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런 거 부르지 마 이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영역 자체가 예.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다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음악하는 사람, 더군다나 한국 전통음악을 그 바탕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생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로트라는 것이 일본의 미야코부시라는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미야코부시의 이제 그런 그 트로트 리듬이 만나서 네. 일제시대에 그 한국에 넘어와서 양산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라는 범위의 출발 지점이었다는 거. 네. 이것은 명확한 사실로서 제가 밝힌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저는 이제 음악가로서 그것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 증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네. 아마 그때 강의 때 그걸 증명했을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 예. 의무는 있는 예. 거예요. 예. 제가 그거 하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선택은 사실은 이제 그래? 글쎄 만약에 안익태가 만든 코리안 판타지라는 곡이 있어요. 그 네, 곡이 네. 이제 195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익태를 불러다가 이제 뭐가 좀 음악 축전을 좀 해보자 해서 그때 코리안 판타지라는 그 거대한 교향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사악장에 이제 우리가 말한 애국가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는 2007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안익태 씨가 1941년도에 만주국 2주년 기념 행사 때 네. 그때 지휘하는 모습 영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냥 거기 관현악단, 교향악단 모아놓고. 근데
그것도 화가 나요. 어처구니 없죠. 예, 우리 애국가 그렇죠. 창시자가 예. 만든 사람이 그렇다니까는 만주국 2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일본의 관료들과 또 독일의 그 나치 관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딱 지휘하는 모습을. 근데 그때 연주된 음악을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다. 그 코리안 환상곡이라는 예. 그 곡의 일종의 카피라 해도 될 만한 수준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음악가인 재훈은 알잖아요. 예. 들으면 아는 거니까.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학문적인 결과로서 제시할 필요는 있고, 그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임무이고, 만약에 본인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그냥 음악을 소비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음악을 생산하는 입장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핵심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인생의 전부와 관련된 문제죠. 그렇게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로 의미는 그렇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TV 조선에서 트로트 한번 열풍을 쫙 불러일으키면은 우리 시대 모든 문화 자본의 흐름이 그걸 딱 지배를 해버리고 막 광풍처럼 예. 눈사태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힘 앞에서는 좀 무기력하죠.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는 저는 해야 되는 거죠. 예. 1990년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독 노래운동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CCM 이라는 그 노래들이 아주 홍수라고 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가사 내용들이 너무 좀 그 성서에 기반한 어떤 성서 정신, 애언자 정신 뭐 이런 것을 담아내는 메시지가 있는 가사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냥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또 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도 뭐 교단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감독님은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시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나름의 또 무엇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CCM이 요즘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에 CCM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것은 80년대부터 80년대 말부터. 네. 그전에는 뭐 가스펠, 뭐 복음성가와 찬송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CCM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금 벌써 뭐 한 30몇 년 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시간 동안 한국 교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의 유의미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측면을 좀 우선적으로 보려는 습성이 좀 있어서 CCM도 저는 사실은 출발부터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했죠. 정말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문화라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지점도 명확하게 보이고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좀 더 설득력 있는 분석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CCM이 이제 한창 우리 사회에서 그 뭐랄까요, 단단한 힘으로 기독교 새로운 노래 문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불어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다음
불어 CCM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아티스트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좀 해보고 네. 그러면서 하겠는데 CCM의 출발은 미국의 60년대의 지저스 뮤직이라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 60년대 힙 60년대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짧게 할게요. 예. 그러니까 CCM은 우리 사회에서는 찬송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전통이라고나 할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담보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노래 문화에 대한 열망, 네. 젊은 사람들의 열망, 이런 것들에 부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분히 음악적인,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왔었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대중음악과 행보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대중음악 비슷한 기독교 음악 예. 이런 정도. 유행하고 비슷해요. 보면. 대중음악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음악적인 도전들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예. 너른 품을 갖고 있는 기독교 음악 이런 정도 의미로서는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CCM의 원류를 할 수 있는 미국의 CCM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지만 거기는 이제 기독교 예. 문화가 이제 아무래도 강하죠. 보편화되어 있는 예.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통령도 성서에 손을 넣고 이제 그 선서를 하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좀 다른 맥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을 교회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교회가 네. 사람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움직임들이 CCM에 대단히 중요한 그 맥락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저스 뮤직 또는 지저스 락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CCM 그래서 동시대의 기독교 음악 뭐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그들과 일상을 공감하는 그런 기독교의 운동, 기독교 음악 이런 일종의 이렇게 무브먼트 같은 예, 거였어요. 예. 그런 맥락이 더 주된 맥락이었던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한국에 전해져 오면서 그런 이제 맥락들은 딱 감춰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적인 열망 이런 것들 충족해 주는 정도의 현장으로 머물러 있어 버렸던 것이 지금은 사실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CCM이 대단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그것이 CCM이 위축되는 하나의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노래 운동 이런 예. 것들도 예. CCM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진보적인 CCM 또는 한국적인 CCM 이렇게 이제 CCM 안에서 하나의 그 부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CCM 예. 쪽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럼 CCM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대단히 많은데 지금 오히려 저는 좀 CCM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되게 안타깝죠. 그것은 아마도 그 CCM과 같은 문화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화로서 쓰다 보니까 예. CCM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많이 수축이 돼버린 게 아닐까. 지금 딱 한국 교회의 현실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성은 정강훈 씨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한국교회 현실 이런 현실과 좀 비슷한
오히려 CCM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살려낼 필요가 있다. 예, 그 CCM은 제가 보기엔 그 정신은 대단히 아름다운. 예. 찬송가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예. 그걸 채우려는 대단히 그 대중과에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담을 어떻게 보면 낮춘 그 교회가 자기 문턱을 낮추는 거죠. 예, 예. 사람들과 관계 소통의 벽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걸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에 정신 자체는 대단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옛날 그 대학가에서 노가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중과 소통하려고 하는 뭐 하나의 시도 뭐 이런 그렇죠. 거라고. 기독교에서 지금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는 노래들 가운데서 뭐 군가도 들어와 있고 막 뭐 민요도 원래 민요로 작곡돼 있는 것들도 들어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네네. 근데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설명이 좀, 그러니까는 좀 다르게 설명드리면, 네. 기독교가, 세상의 다양한, 정말 세상 문화, 특히 한국 교회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네, 네. 국악만 해도 사실 무속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불교 영향도 받고, 유교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원적인 문화권이잖아요. 네, 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일적인 문화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머리로는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어요.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네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CCM이 가장 능동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M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악도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제가 좀 그러니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장로교에서는 우리나라 아리랑을 찬송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교에서 만든 찬송가를 저도 받아봤는데 제가 네. 만든 희년을 향한 우리 행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아리랑, 아라려 요거 갖다가 영어 음원으로 이렇게 썩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인드예요. CCM 마인드 자체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아리랑을 그 찬송가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도 이제 그 WC 총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회 예배 하면은 각 나라에 정말 다채롭고 다원화된 그런 문화들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지 현상들을 쭉 보잖아요. 개회 예배 때. 그런 현상들과 가장 유사한 음악 쪽에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CCM이 아니었겠는가. 우선 그랬던 것이고,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뭐랄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만모니즘이라든지, 속단 말로 쪽수 늘리는 수단, 이걸 통해서 청년들 좀 꼬시려는 이런 비좁은 선택지들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많이 위축된 게 아니었을까. 본래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이 퇴색돼 버렸다. 제가 그 당시 되게 놀랬던 것은 CCM 어떤 아티스트가 음반을 만들면 그 음반이 뭐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만 장, 3만 장, 5만 장, 10만 장 이게 팔려요. 음반이. 대중음악 쪽에서 그 정도면 대단히 많이 팔리는 음반이거든요. 그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었죠. 대단히 저 놀랬었어요. 그리고 그 창천교회에서 했던 문화쉼터, 감리교 창천. 거기서도 이제 문화쉼터가 한 10년 정도를 했었죠. 그 맥락도 그런 흐름 가운데 나온 거예요. 신촌이라는 그 당시 젊은이들의 문화가 가장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 신촌이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젊은이들과 대중 문화를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콘서트를 해냈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예,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 뮤지컬, 뭐 관현악, 뭐 실내악, 영화음악 다양한 지금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하신 걸로 네.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뭐 하루 3시간 근무하신다. 그런데 사실 악단은 매일 근무 시간이. 악단에는 그렇게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매일 창작에 전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시간 창작, 자신만의 어떤 작곡을 하기 위해서 시간, 에너지를 많이 쏟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감이라고 합니까? 이 영감이 떠올라야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과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시를 혹시 써보셨어요? 뭐 습작 정도. 예. 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 산에서 소쩍새가 우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난다. 그 소쩍새 울음이라는 이미지가 엄마의 캐릭터가 되고 이제 이미 형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언어가 아닌 이제 음과 음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네. 영감이 오는 예. 거죠. 그 음악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언어와 큰 맥락이 오는 거죠. 우리가 전라도 말로 우리 어렸을 때 이모가, 제가 아는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가 제가 그 이모 할머니 집에 가면은 오메 우리 썩을 놈, 이때 썩을 놈은 이쁘다 뜻이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늦게 일어나면 에라 이 썩을 놈아. 그때는 이제 혼내는 거잖아요. 그 썩을 놈이라는 언어가 그 이제 언어학에서는 그걸 랑거와 파울이라고 그러는데 랑거라는 언어의 기호 체계이고 썩을 놈이라는 기호 체계 안에 파울은 굉장히 다이나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눈빛이나 표정이나 그 애들도 아빠한테 전화하면은 아빠가 여보세요만 해도 아빠 기분 상태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언어 체계거든요. 소통 체계거든요. 음악도 그런 맥락에서 넓은 의미의 작곡도 하나의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작곡가와 작곡가의 작곡의 독특한 개성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작곡 어법, 그 사람의 작곡 어법이 뭐냐, 이때 어자가 말씀 어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음악도 하나의 언어라는 체계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를 쓸 때 또는 뭐 소설을 쓸 때 연상해 보시면 나는 이제 가사 언어에도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 음악이라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 같은 거여서 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최근에 그 광양시립국악단에서 그 키 큰 나무 숲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왜 키 큰 나무 숲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셔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키 큰 나무숲이라는 그 가야금 사중주곡인데요. 그것을 만든 것은 2014년도, 11년 전에 만든 거고, 그 당시는 제 스승에 대한 일종의 헌정곡 같은 거였어요. 근데 백대웅 선생님이라고 그분에 대한 헌정곡, 저는 나의 인스피레이션은 영감은 그런 거였고, 박노해 씨가 그게 박노해 씨가 쓴 시인지 아니면 박노해 씨가 어디 인용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이런 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 큰 나무 숲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내 키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의 키 큰 나무 숲을 거니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또 나도 누군가의 키 큰 나무 숲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이 갖고 있는 건강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가야금. 그게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을 당시에
그런 맥락에서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곡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곡은 이미 국악에서 널리 연주되고 있는 작품인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음반 형식으로 발표해 본 적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2013년에 만드셨네요. 14년도에. 예. 14년도에. 예. 아. 그랬다가 광양시립 국악단에 왔을 때 단원들에게 이 곡을 딱 꺼내놨더니만은 단원들이 올해 한 일주일 굶은 들깨가 네네. 고기를 만난 심정으로 막 덤벼들더라고. 네. 그 가야금하는 단원들이. 그래서 그 단원들과 꽤 오래 연습을 하고 작년에 녹음을 했고, 작년 공연, 정기 공연 제목도 키 큰 나무숲이었고, 네. 그것을 이제 올해 초에 그냥 만들어서 발표를 했을 뿐이에요. 발표만. 그러니까 만드신 건 진즉 만드셨고.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 광양시립 국악단이 이제 첫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 뭐 이게. 근데 이게 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주력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곡을 연주하는 수많은 연주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곡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연주를 잘했어요. 연주를 잘했고, 가장 연주력이 좋고, 예. 저는 정말 만족해요. 작곡가가 만족하면은 가장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광양시립 국악단은 아시다시피 기초 지자체 소속 국악단이에요. 저는 바로 이전에 전남도립 국악단 예술감독이었고, 거기 이제 광역지자체, 그전에는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었어요. 그럼 국가 소속.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물량과 물량을 놓고 보면은 대단히 작은 그룹인데, 제가 보기에는 갈릴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파생되듯이 뭐 그런 일들을 제가 가슴에 설렘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연주력을 우리 단원들이 발휘해 줬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네. 물론 감독님이 광주 출신이십니다. 그렇지만 꼭 광주에서만 이 전라도에서만 활동하시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유명한 작곡가이시고, 그런데 지금 주로 이제 전남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변방이다 싶을 이 광양까지 가셔서 이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본인의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 전라도를 물론, 특별히 좀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아니, 인생은 그 우리 동요 나뭇잎배 같은 거예요. 그 낮에 두고 온 나뭇잎배가 엄마 품에 숨어 있어도 생각나는 거잖아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면 연못에 살살 떠다니겠지. 그러니까 나뭇잎배가 우중이 딱 떨어졌는데 연못에 그 나뭇잎배가 절하한다면은 얘가 내가 어디로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죠. 그건 물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결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세부적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방향이 참 중요하다. 기왕이면은 물결 따라 갈 거면 바다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방향대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그 예술감독 같은 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별로 적성에는 잘 맞는 일인데 근데 제가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적성에 맞아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아유 설교 이제 안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적성에는 참 잘 맞는 일이죠. 또 지휘도 하고 음악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되고 사람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적인 역량도 필요한 거예요. 예술 감독은.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우선 국악계는 뭐 국립국악원 뭐 또는 뭐 어떤 광역지자체 소속 국악단, 기초지자체 소속 국악단 이런 거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축구 프로리그로 비유하자면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맨시티 이런 게 없어요. 누구나 맨시티가 될 수 있고 네. 누구나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단원들이 누구냐? 누가 예술 감독이냐? 누가 행정적으로 명확한 방향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예. 이에 따라서 성취는 해낼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그런 맥락이 현재 제가 광양시대 국악단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매우 중요한 국악원에서 하는 일들이라면은 그 국악원에서 국립국악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보다 더 멋진 방식으로 기초지자체에서 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이렇게 뭐랄까 영향력이라든지 값어치는 정말 다른 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종교적으로 말을 하면은 조금 더 갈릴리 전승의 맥락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 같은 거라고 예. 할 수 있겠죠. 예. 그거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있으면 제가 원치 않는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지방에 있으면은 예. 그러면은 여기 내려와. 아무도 안 내려와요. 예, 예. 여기서는 대단히 저에게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차분히 내 인생을 그 뭐랄까요 반영할 수 있는 음악적인 창작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요. 실제로는 그렇게 만든 음악을 가장 반응을 빨리 하는 건 서울이니까 사실 예. 저는 몸은 광양에 있지만 서울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예, 예. 그런 맥락.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활동을 하지만 이제 몸은 광양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대단히 좋고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술 감독 하시면서 적성에도 맞는데 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또 아주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뭐 이것을 나는 이제 하고 싶다.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 갈릴리 예수가 부활한 거잖아요. 예. 갈릴리 두목 예수가 예. 예루살렘에 가서 고초당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 부활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예. 저는 꼭 광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금은 광양시립 국악단에 있으니까 광양시립 국악단이 한국 국악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현할 자신이 있고 우리 단원들도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단원들은 잘 성장하고 있고 우선 그게 지금은 제 설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급한 일에 밀려서 자꾸 미루어져 왔던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네네. 뭐 책 쓰는 일도 있고 작품 쓰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차근차근 여기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